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요, 오늘부터 문법 공부를 함께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를 아마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오랫동안 해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중간에 뭐 군대를 갔다 오셨거나 아니면 뭐 대학을 들어온 다음에 영어 공부를 이제 그동안 뭐 안 해 오셨다거나 중간에 분명히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은 있었겠지만 하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영어 공부를 그래도 좀 했을 거예요. 조금씩. 물론 이제 그게 다 포맷이 됐겠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어 공부에 좀 어려움이 좀 있을 텐데,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이죠. 오리엔테이션, 첫째 날 오리엔테이션이어서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영어가 좀 잘 안 돼요. 영어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되는데, 영어가 안 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영어가 아니라 영어 독해예요. 영어 독해. 영어 독해. 듣기와 말하기와 뭐 쓰기, 보다는 영어 독해인데, 영어 독해가 안 되는 이유는 첫 번째 이제 단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휘력이. 그죠? 일단 뭐 단어를 알아야 대충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대충이라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텐데, 단어가 모르면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단어 모르면 영어가 안 된다. 독해도 안 되고 뭐 듣기도 안 되고. 그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장을 좀 해석할 때 단어는 아는데 그 문장의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단어 분명히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고, 그리고 설령 처음에는 어떤 문장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없었지만 내가 사전도 찾아보고 휴대폰에 있는 사전으로도 검색을 해봐서 모르는 단어를 전부 다 밑에 뜻도 적어놨어요. 단어는 다 알아요. 근데 어떤 문장은 단어 알지만 해석이 안 돼요. 특히 이제 그런 문장의 특징이 뭐냐면 문장이 좀 길어지죠. 이 하나의 문장이 막 네 줄이야, 네 줄. 이런 경우는 모르는 단어가 없어도 해석이 안 되고, 또 이런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해석할 때랑 두 번째 해석할 때랑 세 번째 해석할 때랑 이 해석의 뜻이 다 달라져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또 이게 보시면 중간중간에 해석을 안 하는 단어들이 반드시 한두 개씩은 있어요.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는 단어들. 이게 이제 웬만하면 그런 단어들이 아마도 전치사들이라든가 아니면 접속사라든가 문법적으로 조금 중요한 단어들, 예를 들어서 뭐 관계대명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해석할 때와 두 번째 해석할 때, 세 번째 해석할 때가 뜻이 다 달라지는데, 단어는 아는데 잘 해석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이 문법, 소위 말하는 문법과 구문을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문법 공부 혹은 구문 공부를 왜 합니까? 문법 문제와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물론 그러기 위해서도 하지만 정확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을 때 컨디션 좋을 때랑 컨디션 안 좋을 때, 밥을 먹었을 때랑 밥을 안 먹었을 때랑 해석을 하면 문장의 뜻이 달라진다. 그건 왜 그러냐? 문법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자, 문법이 안 되면 영어가 안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안 되면 영어가 안 되고, 두 번째, 문법과 구문이 안 되면 단어가 안 돼요. 영어가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해석은 내가 했어요. 어떤 특정한 문장은 내가 해석을 했는데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해석은 했지만 그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개별 문장, 그 문장에 어떤 문장의 개별 문장은 이해를 했지만 어떤 단락을 다 읽고 나면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가요. 뭔 소리인지. 단락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단락이 이렇게 있으면 첫 번째 문장 겨우 해석을 해서 무슨 말인지 대충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두 번째 마찬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장,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문장까지 겨우 내가 정말 내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해석을 했지만, 그래서 한 문장은 무슨 말인지 대충은 이해가는데 다 읽고 나면 머릿속에 남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 뭔 말이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그죠? 이건 왜 그러냐? 전체적인 이 단락을, 글을 읽고 이해하는 이해력, 특히 논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반적인 글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단락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단락은 영어로 paragraph거든요. paragraph는 딱 보니까 단어가 두 개 합쳐진 것 같죠? 그죠? paragraph는 para라는 말과 graph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para는 우리말로 영어로 이제 same이라는 뜻이고요. graph는 이게 뭐냐면 말 혹은 글이에요. 글. 그러니까 단락은 paragraph고, paragraph는 똑같은 말들의 반복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들의 반복. 단락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문장들은 단 한 개의 아이디어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그 단 한 개의 아이디어를 제외한 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개의 말만을 하고 있어요. 단 한 개의 토픽에 대해서만 단 한 개의 주장 혹은 설명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령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갔어도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통해서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설령 네 번째 문장이 이해가 안 갔다 하더라도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 혹은 다섯 번째 문장, 이 다섯 번째 문장을 통해서 이 네 번째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제가 뭡니까? 문장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이 문장과 문장들 사이에 흐르고 있는 논리의 흐름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개 중에 내가 모르는 단어 조금 있고 뭐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이 한두 문장씩 끼어 있어도 전반적으로 이 단락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다 읽어도 나한테 남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더라. 그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이 문장과 문장 사이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논리력이 부족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어가 굉장히 어려워들 해요. 특히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원서 같은 걸 좀 읽어야 되고 빠르게 좀 많은 양의 원서를 읽어야 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토익 시험 볼 수도 있고요. 탭스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뭐 토플 시험을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하고 빠르게 글을 읽고 필자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어휘력과 문법 실력과 논리력. 어휘력, 문법 실력과 논리력을 세 가지를 다 갖춰야 해요. 이 강좌는 문법과 구문의 80%를 할애합니다. 아시겠죠? 어휘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이 강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좀 단어가 약하다 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 강좌를 들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어휘 얘기는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해력과 논리력적인 면에 대한 수업을 한 20%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강좌가 좀 진행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거의 100%, 95% 이상 문법과 구문 얘기 위주로 좀 하고 강좌가 20강 좀 이렇게 넘어가면서 혹은 15강 정도 넘어가면서 그 다음부터는 문법과 구문, 논리 얘기를 같이 합니다. 어떤 한 문장에 흐르고 있는 논리. 문법을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비교급을 배웠습니다. 비교급이라는 문법을 배웠으면 비교급이 과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이 말씀드리진 않고요. 한 20% 정도를 이 강좌에서 차지할 거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축구로 따지면 피지컬, 한글로 쓸게요. 피지컬.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피지컬과 전략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죠.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여학생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피지컬과 전략 둘을 다 갖춰야 한다. 둘 다 중요한 건데 이 강좌는 주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피지컬. 이거 80%, 전략은 이제 논리죠. 이 얘기 20%. 아시겠죠? 이 강좌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지 좀 이거 보시고서 좀 타겟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보시면 학습 목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포맷돼버린 영문법과 실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중에 이제 그런 학생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완전히 포맷됐다라거나 아니면 뭐 제 영어 실력의 최절정기는 고3이었다. 고3 수능 볼 때까지가 영어 실력의 최절정기였고 수능 보고 난 다음에는 그냥 싹 놀면서 싹 까먹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영문법이 다 포맷되어 버렸는데 포맷된 영문법을 다시 제자리에 맞게 이렇게 끼워 드릴 거예요. 이 수업을 통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력이 향상이 되겠죠.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영문법이 포맷되신 분들 이 수업 강좌를 들으시면 정리가 좀 될 거다. 2번, 3번, 4번은 같이 가면 될 것 같은데요. 헝클어진 실타래, 지식의 깊이와 너비, 잘못된 지식의 정정. 뭐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하도 옛날부터 들은 건 많지 않나요? 영문법에 대해서. 그죠? 무슨 뭐 1형식이다, 2형식이다, 뭐 5형식이다, 뭐 지각동사, 사역동사, 뭐 가정법, 무슨 뭐 그죠? 이런 거 들은 거 많죠. 그죠? 그리고 무슨 뭐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것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하나하나의 문법적인 지식들을 일종의 우산살이라고 쳐요. 우산살. 일형식 동사에 대한 문법적 지식, 가정법, 뭐 시제, 그다음에 수동태 이런 식으로. 뭐 조동사, 관계대명사, 접속사 이런 식으로. 일종의 우산살이에요. 우산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산살들이 모여서 예쁘게 우산을 만들어야겠죠. 그 여기 이제 딱 이렇게 꼭지까지 이렇게 딱 예쁘게 딱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꼭지에서부터 딱 이렇게 이제 우산 이 손잡이가 이렇게 딱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동안 중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문법 내용들 하나하나가 헝클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게 마치 우산살처럼 이렇게 예쁘게 뻗어 나와야 돼요. 견고한 중심을 가지고서 예쁘게 뻗어 나와서 비가 오면 쓸 수 있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우산의 형태로 완전히 갖춰야 합니다. 헝클어진 게 아니라 어디서 이렇게 들은 건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 들어봤어. 근데 그게 뭔지 정리가 안 된다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있긴 한데 잘못 알고 있어. if가 나오면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면서요. 근데 왜 얘는 미래의 시제를 썼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수업을 들으면서 정정을 할 거고, 그리고 수업을 지식의 깊이와 너비라는 말은 단순히 암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의 공식, if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주어 플러스 우드 쿠드 슈드 플러스 동사 원형 돌아가더라. 가정법 과거의 공식인데 단순히 외우라고 하지 않고요. 왜 어째서 가정법 과거의 공식은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느냐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설명을 해드려요. 준동사는 뭡니까? 준동사는 투부정사, 분사, 동명사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준동사라고 하죠. 그럼 준동사를 왜 쓰느냐? 대체 투부정사라는 거는 내가 왜 배워야 하고 동명사는 대체 어떠한 원리 가운데서 생겨나는 건지,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각각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외워왔는데 어째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즉 여러분들의 지식의 깊이, 영문법적인 지식의 깊이와 너비를 훨씬 더 깊이 있게, 훨씬 더 넓게 만들어지는 게 이 강좌의 목표예요. 목표. 아시겠죠? 뭐 이게 첫 번째고요. 얘를 뭐 크게 한 두 번째 정도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일종의 어떤 프로세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공부의 프로세스. 그러니까 처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러니까 수업은 고개를 이렇게 딱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차라리 독학을 하는 게 낫죠. 뭐하러 강좌를 듣습니까? 강사들은 저와 같은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그게 어째서 그렇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저와 같은 사람. 강사의 그게 몫인 거죠.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이해를 시킵니다. 그게 어째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정리를 해야 돼요. 이해했으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교재가 따로 없죠. 교재는 PDF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는데 PDF 파일 한쪽에다가 정리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그마한 수첩이든 노트를 하는 건 준비하셔서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을 예문과 함께 같이 정리를 하시는 것들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만드는 영문법 노트 한 권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고요. 노트 필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제가 여기까지 적었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야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영어를 전혀 모르는 분한테.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가 뭘 아시겠어요? 영문법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 가정법의 공식이 왜 그렇게 돌아가는 줄 아세요? 라고 할머니한테 설명을 드리면 할머니가 바로 아실 수 있게. 아시겠죠? 그죠? 자, 이해해야 됩니다. 제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고 정리하셔야 되고 이해시키는 건 제 몫이에요. 하지만 정리하고 암기하고 설명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프로세스를 놓치시면 안 돼요. 이 프로세스대로 공부를 하셔야 실력이 늡니다. 자, 여섯 번째. 이거는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 우리가 토익이나 탭스 시험에서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거죠. 일단 밑줄이 쳐 있다. 그럼 여기에 밑줄을 친 혹은 여기에 네모를 친 출제자의 의도가 뭐지? 이거 나한테 관계대명사와 접속사를 구별을 하라는 거를 물어보구나. 여기에 밑줄 쳐 있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불완전 자동사냐 아니냐를 나한테 물어보는 거구나. 이 자리는 복합관계 부사가 맞냐? 아니면 그냥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맞냐? 이걸 나한테 물어보는 거구나. 제가 지금 굉장히 현란하게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네,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문법적인 용어를 사용하셔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출제자의 의도가 파악되는 즉시 성적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문법 문제라는 거는. 그래서 6번은 문법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필요한 프로세스이고 그 메커니즘이고 따라서 제 수업을 들으면 학습 목표 중에 하나는 문법 문제를 통해서 성적도 올라갈 수 있게 하는 거. 그것도 이 강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문장 단위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 단위. 영어 문장. 물론 단순한 문장은 아니겠죠. 조금 복잡한 문장 단위. 얘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업을 하지만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이 문장과 문장들이 모이면 하나의 단락이 되겠죠. 단락이. 그죠? 단락이 모여서 이 문장 독해에서 단락 독해로 넘어갈 때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논리력. 그래서 단순히 문장 단위로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단락 독해로 연결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논리력. 이 강좌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이 강좌의 목표가 되겠어요. 자,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놨네요. 오늘 오리엔테이션인데 자리와 품사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자리와 품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전에서 well이라는 단어를 찾아보잖아요. well.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well이라는 단어를 찾으면 뜻이 뭐 더 많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 well은 잘, 그렇죠? 잘. She's singing well. 그죠. 노래 잘하네. 잘 이런 뜻이죠. 잘. 그 얘는 품사가 뭐냐면 부사예요. 부사. 이 well은 부사. 두 번째로 이 well이 무슨 뜻이냐면 자, 건강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건강한. well이 건강한. 그럼 얘는 품사가 뭡니까? 얘는 품사가 건강한이니까 형용사죠. 형용사. 그 다음에 이 well은 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얘가 우물이란 뜻이 있어요. 우물. 그럼 얘는 품사가 뭡니까? 이 well의 품사는 명사죠. 명사. 그러니까 이 well이라는 단어의 품사가 부사, 형용사, 명사. 자, 이렇게 품사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게 지금 품사예요. 품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품사인데 근데 여기 보시면 제가 제목을 어떻게 달아놨냐면 품사긴 품사인데 이 품사와 무엇을 함께 가져가야 하냐면 품사와 자리라는 거죠. 자리. 그죠? 자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리라는 건 항상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자리가 앞자리다. 이 자리가 뒷자리다. 혹은 뭐 옆자리다.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라고 말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겠죠. 이 자리의 기준이 되는 건 뭐냐면 동사예요. 동사를 기준으로 삼아요. 동사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동사 앞에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주어겠죠. 이렇게. 그죠? 이건 지울게요. 동사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주어고 동사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목적어이거나 아니면 보어이거나 아니면 뭐일 수 있어요? 부사일 수 있겠죠. 부사는 A, D인데 일단 제가 한글로 적을게요. 자, 동사가 기준이에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의 앞자리. 자, 제가 자리라는 단어를 쓰죠. 자리. 앞자리는 주어고 동사의 뒷자리는 셋 중에 하나야. 목적어, 보어, 혹은 부사. 그리고 이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자, 동사는 기준이기도 하지만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게 결정되는 거예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보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다른 경우도 조금 있는데 아무튼 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뒷자리에 나와 있는 애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동사를 기준으로 한 자리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되는 거죠. 문장 성분. 동사 앞에 나와 있는 건 주어, 동사 뒤에 있는 거는 목적어 혹은 보어, 부사.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가 뭡니까?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죠. 그죠? 얘는 뭐 당연히 동사고.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예요? 명사 아니면 대명사죠. 이것도 명사 아니면 대명사. 그냥 명사라고 쓸게요.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뭡니까?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죠. 부사는 뭐 그냥 부사고요. 그러네요. 그죠? 자, 그럼 이 문장 보세요.
여기 well, 여기도 well, 여기도 well이 있죠. 이렇게 있어요. 세 번째 문장을 좀 먼저 보실게요. 자, 자리를 볼게요. 자리. 동사를 기준으로 한 자리인데 이게 동사야. 이게 동사. 그 well이라는 단어의 품사는 세 가지죠. 세 가지. 부사, 형용사, 명사인데 부사, 형용사, 명사 중에서 이 well의 품사는 뭡니까? 이 well의 품사는 명사죠. 이 well의 품사가 왜 명사냐 하면 동사의 앞 자리에 있으니까 이 자리는 문장 성분이 주어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명사니까 이때 이 well은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은 is deep, 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하, 이 well이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고 명사일 수도 있는데 세 가지 품사 중에서 이 well이 명사라는 품사로 결정된 것은 자리인 거죠. 자리. 자리가 어떤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볼게요. 이거. 이 문장. 두 번째 문장. 지우겠습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이 looks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항상 기준이에요. 기준. looks라는 단어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얘는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불완전 자동사. 이 말이 굉장히 불편하시죠? 불완전 자동사. 이제 익숙해지셔야 되는데 영어에서 불완전 자동사의 뒷자리는 보어 자리예요. 보어 자리. 불완전 자동사 다음에는 자, 보어가 나오더라. 보어가. 그러면 이 well은 보어이다. 왜 보어죠? 왜 보어예요? 불완전 자동사의 뒷자리니까 보어인 거죠. 불완전 자동사의 뒷자리. 그러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 명사, 그죠? 형용사, 명사. 근데 그녀는 looks, 이때 looks는 불완전 자동사 보인다. 우물을 보인다. 말이 안 되죠? 건강하게 보인다. 이 well은 여기서는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건강한이구나. 수저는 건강하게 보인다. 품사가 형용사네요. 형용사. 문맥상 형용사. 자, 보세요. 이 well이라는 단어는 품사가 몇 가지? 세 가지야. well이라는 단어의 품사는 세 가지인데 세 가지 품사 중에서 이 well이 형용사가 된 이유는 뭐예요? 동사를 기준으로 뒷자리에 있는데 이 자리가 불완전 자동사의 뒷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된 거죠. 이해갔습니까? 어떤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건 자리이다. 동사를 기준으로 한 자리이다. 동사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 마지막 문장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이죠.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수저는 sings, 노래하는데 어떻게 노래합니까? 이때 이 노래하다는 완전 자동사예요. 노래하다, 완전 자동사. 완전 자동사의 뒷자리에는 보어도 필요 없고 목적어도 필요 없죠. 다시요. 완전 자동사의 뒷자리에는 얘가 완전하기 때문에 보어도 필요 없고 얘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도 필요 없죠. 완전 자동사 다음에는 목적어와 보어가 나오지 않죠. 나올 만한 건 뭐예요? 부사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가 부사네요. 얘가 왜 부사예요? 자리가 완전 자동사의 뒷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왜 형용사입니까? well이 왜 형용사예요? 불완전 자동사의 뒷자리이기 때문에. 이 well은 왜 품사가 명사입니까? 이 동사의 앞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단어의 품사를 결정하는 것은 뭐다? 동사를 기준으로 한 자리가 그 단어의 품사를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단어의 품사를 논하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문제를 푸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문장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도 중요하죠. 문장의 구조를 이해해야 그 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리가 품사를 결정한다는 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자, 요 말씀만 드리고 오리엔테이션 마치겠습니다. 자, 보세요. 영어는 자리 언어이다. 영어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자리가 품사를 결정한다. 자리가. 영어는 자리 언어예요. 자리. 동사를 기준으로 한 자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국어와 영어를 좀 비교해 볼게요. 한국말.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단어가 3개 있네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이게 순서를 바꿨어요. 그녀를 나는 사랑한다.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이랑 뜻이 같죠? 단어들의 자리가 바뀌어도 뜻이 똑같네요. 세 번째 문장, 사랑한다 그녀를 나는
물론 세 번째 이런 어순으로는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아무튼 어순이 바뀌어도 자리가 바뀌어도 뜻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1번, 2번, 3번 문장은 몽땅 다 똑같은 뜻이에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녀를 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녀를 나는 똑같죠. 한국말은 왜 그러냐? 한국어는 자리, 언어, 자리가 그 문장의 뜻을 결정하는 자리, 언어가 아니에요. 한국말은. 한국말은 어떤 언어냐 하면 한국말은 뭐를 결정하냐면 이거를 결정해요. 이거. 는, 를, 한다. 를, 는, 한다. 한다, 를, 는. 이게 뭐죠? 이런 걸 보고 저는 뭐 국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토시라고 하지 않나요? 토시. 이건 순전히 한자 말이고 토시는 아니면 뭐 이게 이제 조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사. 그죠? 조사.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의미가 결정되는 언어가 한국어예요. 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인사이트를 얻으셔야 돼요. 한국말과 영어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근데 영어를 보시면 영어는 자, 이게 1번, 2번, 3번 문장이 있는데 2번 말고 3번하고 1번하고 문장을 이 두 개의 문장을 좀 보실까요? 1번하고 3번 문장. 자, Tom loves Susan. Tom loves Susan. 탐은 수잔을 사랑하는데 탐하고 수잔의 자리를 바꿨어요. 이렇게 바꿨어요. 수잔 loves Tom. 이렇게 바꿨어요. 이렇게. 자리를 바꿨어요. 자리를 바꿨더니 뜻이 완전히 달라졌죠. 1번 문장과 3번 문장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죠. 1번은 탐이 수전을 사랑하는 건데 3번은 수전이 탐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뜻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렇죠? 왜 그러냐? 언어가 아니라 영어는 자리가 뜻을 결정하거든요. 자, 이해갔습니까?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잘 보세요. 나는 이게 아마 주격조사라고 해요. 주격조사. 주격조사가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은, 는, 이, 가. 이 네 가지가 주격조사 맞죠? 뭐 잘은 모릅니다. 저는 뭐 영어 선생님이니까. 아무튼 뭐 이 정도는 알겠죠? 은, 는, 이가 이게 주격조사야. 그럼 영어에서는 이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주격조사, 은, 는, 이가에 해당하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보세요. 얘는 이 탐은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냥 톰이잖아. 톰. 우리말로 톰이잖아요. 톰. 그럼 톰, 은 할 때 이 은에 해당하는 말 있잖아요. 은이라는 주격조사가 주격조사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는 줄 알았죠? 있어요. 그게 뭐냐? 주격조사 은는 이 가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영어에서는 동사의 앞자리예요. 동사의 앞자리. 이 자리. 자, 이게 동사죠? 이 동사의 앞자리에 있죠. 이 앞자리가 동사의 앞자리니까 이 자체가 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톰, 은이라고 해서 이 은이라는 말은 내가 붙이는 거죠. 의도적으로 내가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그녀를 사랑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목적격 조사죠.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지금 목적격 조사 맞다라고 일단 할게요. 목적격 조사. 목적어임을 나타내는 조사는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 말로는 을과 르이 있어요. 이게 어디든지 상관없어. 목적어가 중간에 있건 뭐 앞에 있건 뭐 이렇게 있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목적격 조사 을만 붙이면 그거는 그 문장에서 목적어예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수전. 얘가 목적어죠. 얘가 목적어. 그럼 이 수전은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얘는 그냥 수잔이잖아요. 수잔인데 수잔을에 해당하는 이 목적격 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영어에는 뭐라고요? 그게 뭐다? 그렇죠. 동사의 뒷자리예요. 동사의 뒷자리. 동사의 뒷자리에 있으니까 동사의 뒷자리에 있는 요 단어에다가 내가 의도적으로 을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자, 이거 보세요. 수전. 이만큼 지우겠습니다. 이만큼은. 수잔은 동사, 이 loves라는 동사의 앞에 있죠. 앞에 있으니까 그냥 얘를 해석할 때 수잔까지만 하는 게 아니라 동사의 앞에 있으니까 뭘 붙이는 거야? 수잔, 은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톰은 동사의 뒤에 있죠. 뒤에. 동사의 뒷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얘를 해석할 때 톰이라고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뭘 붙이는 거야?
동사의 뒷자리에 있으니까 톰을이라고 이렇게 을은 내가 붙이는 거죠. 자리에 의해서 주격조사가 자리가 우리나라 말의 주격조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어는 뭐냐? 보어.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텐데 보어는 뭐냐면 불완전 자동사 뒤에 나와 있는 애들을 보고 그냥 보어라고 하는 거야. 특별한 토시, 조사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요거는 수업을 하면서 이제 천천히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오늘은 중요한 건 뭐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영어는 우리말과는 다르게 자리 언어이다. 자리 언어라는 거는 기준이 중요한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동사라는 거예요. 동사.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리고 그 동사의 종류가 무엇이냐? 완전 자동사냐, 불완전 자동사냐, 완전 타동사냐. 그리고 그 동사에 어떤 문법들이 장착이 돼요. 시제든 수의 일치건 아시겠습니까? 조동사건 동사에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품사,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명사, 형용사, 부사와 같은 품사들이 확장되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언어의 본질에 맞춰서, 영어의 본질, 영어는 자리 언어라는 본질에 맞춰서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 정도를 좀 생각을 하시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무리 없이 수업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뭘 배우냐면 축구로 따지면 전략과 전술보다는 피지컬을 좀 향상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다. 문법과 구문이라는 걸 통해서 문장을 완벽하고 정확하게 보는 것,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보는 것들을 연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태까지 어디서 많이 들었던 것들이 헝클어져 있는데 그 헝클어져 있는 우산살들을 예쁘게 펴서 예쁜 우산, 비가 오면 딱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마음 푹 놓고 쓸 수 있는 우산으로, 예쁜 우산으로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품사의 확장편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